조민경 리더님의 질문, 증상별 우리가 처방처럼 하잖아요. 처방은 아니지만 처방처럼 해요. 근데 PPR이나 CPS 같은 거 호주 처방전에도 다 등재가 되었고 그쪽에서도 처방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처방전이 있어요. 이렇게 유산화 레이 스트랜드 박사가 유산화 제품으로 처방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처방전이 사실 있기도 해요. 그리고 메가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근거를 좀 알고 싶다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저도 초기 사업 때 이거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갖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영양제 건강보조 식품이에요. 그냥 음식인데 형태가 태블릿 형태로 돼 있죠. 알약처럼 생겼기 때문에 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이 분류가 이렇게 돼. 처방전을 요하는 의약품이 있고 일반 의약품이라서 약국에서 그냥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요즘은 슈퍼에서 편의점에서도 구입 가능한 의약품이 있어요. 그리고 영양제가 형태가 약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을 가져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곁들여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뭔가 의사들이나 뭐 그쪽에 저명하신 분들 중에서도 조금 더 성공이나 아니 본인의 인지도를 쫓으시는 분들이 사실 제약업계가 엄청 큰 로비스트예요. 그래서 그쪽이 협찬을 받아서 연구한 것들이 조금 약간 편협되게 연구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노출이 간간히 들어가기 때문에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안 되라는 인식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인식만 잡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라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94년부터 2004년까지 테스라는 곳에서 미국에서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14명이었어요. 14명. 14명 중에서 12에서 18개월 영유아 아기들이 8명. 그 중에 7명이 철분으로 인한 사망이었어요. 그리고 1명은 허브 종합보조제에 의한 사망.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황, 요흰배, 인삼, 허브 보조제 이런 거에 의한 사망이 6건 있었어요. 비타민에 의한 사망은 한 건도 없어요. 근데 이게 94년부터 2004년까지라고 했죠. 11년 동안이잖아요. 그럼 94년 한 해 동안에 의약품에 의해서 약을 먹고 사망한 거는 몇 건이냐면은 10만 6천 건. 전 베트남전에서 사망한 미군의 숫자보다도 많다고. 그 정도로 의약품 아까 솔리더님이 잠깐 남편분 항생제 주사 21방을 맞는 동안 정말 서류까지 작성하셨다고 했죠. 왜냐면은 어마어마한 그 부작용들이 있어요. 사망과 직결되는 아니면은 영구 장애로 연결되는 부작용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근데 비타민이나 미네랄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에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들은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비타민이 지용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죠. 지용성이 뭔지 A, D, E, K. 수용성은 B, C 그리고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양제에서 부작용을 논할 때는 거의 요거, 특히 요거. 그리고 미네랄 중에서 철분. 미네랄이 대부분의 미네랄들이 허용치가 비타민보다 조금 약해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이제 우리가 부작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의약품하고의 부작용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처방전을 요하는 마음이 급하니까 처방을 한 글자에 쓰려고 하네. 처방전을 필요한 의약품. 그리고 약국에서 우리가 그냥 구매가 가능한 의약품. 이런 것들은 명확한 근거와 명확한 용량이 완벽히 제시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처방의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용량이 있어요.
약의 효과 그러니까 그거를 유효 용량이라고 해요. 약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용량하고 아까 부작용이 엄청나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주의를 많이 그래서 처방을 받아야 돼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써요. 유효 용량, 효과를 볼 수 있는 용량하고 독이 되는 용량과의 사이 갭이 엄청 좁아요. 요 사이가. 그래서 완벽한 전문의의 처방이 아니고는 위험해서 쓰면 안 되는 게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국에서 우리가 편하게 구입하는 건 소화제나 뭐 타이레놀이나 뭐 기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 유효 용량과 독성 용량 사이가 조금 더 넓어서 우리가 편하게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도 사실 우리가 되게 후하거든요. 그쵸? 이게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우리 소비자들이 상당히 후하게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 크게 너무 거부하지 않고 두통 있으면은 그냥 두통약 편하게 먹거든요. 소화 안 되면 소화제 편하게 먹어요. 요거에 대한 거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영양제는 어떠냐면요. 영양제는 유효 용량이나 독성 용량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독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별로 없다고 해도. 그래서 영양제 같은 경우는 여기 유효한 일일 섭취량 그냥 권장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장량. 그리고 한개 용량. 한개 용량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뉴트리 서치 비교 가이드에 보면은 여기 84페이지 보면은 여기 권장량 나오죠. 평균 기준치. 이거는 일일 권장량 아니에요. 최적의 섭취량.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일일 권장량은 뭐냐면요. 일일 권장량도 살짝씩은 변해요. 근데 최적의 섭취량은 되게 많이 변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일 권장량을 정확히 알고 싶다 하시면은 우리 이거 제품 안내서 있죠. 제품 안내서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비타민 C는 500mg이 들어있는데 이게 500%예요. 그러면은 일일 권장량은 100mg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타민 C를 예로 들었을 때 500mg이고 500%예요. 일일 권장량이. 그러면은 일일 권장량은 100mg이라고요. 100mg. 그러면은 요 일일 권장량 상당히 적거든요. 그리고 한개 용량이 여기 써 있어요. 또 한개 용량은 여기 UL이라고 써 있는 게 한개의 용량이에요. 이게 한개다. 근데 여기 보면은 ND 써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거는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계 용량들도 좀 많아요. 우리가 영양제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또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섭취량하고 한계 용량 사이가 상당히 너무나도 많이 먼 게 영양제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일 권장량하고 우리가 최적의 섭취량이 여기에 써 있는 거잖아요. 이 최적의 섭취량 요거 사이도 몇십 배예요. 일일 권장량하고 최적의 섭취량까지도 몇십 배. 요 사이도 갭이 그렇게 넓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한개 용량까지도 갭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명시하기가 힘든 거예요. 약은 여기 안에 범주에서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영양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몇십 배,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어마어마한 차이. 어떤 거는 한계가 없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를 다 생각을 하면은 정확한 양을 사실 얘기한다는 거는 완벽히 맞진 않아요. 그래서 최적의 섭취량이 나와요. 근데 이거조차도 어떠냐면요, 해가 갈수록 좀씩 늘어나요.
왜냐면은 비타민이나 영양제나 미네랄에 대한 연구가 늘어날수록 사람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더 많이 먹었더니 더 좋아졌어. 이런 사례들이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냐면은 너무 많이 써서 좀 씌우고 아이고 이거 좀 안 됐었는데 비타민 B1 티아민이거든요. 이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결핍의 5단계가 있어요. 비타민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어요. 다 쓰진 않을게요. 1단계는 뭐냐면 소변 배설이 줄어드는 거. 2단계는 뭐냐면은 세포의 핵심 요소가 줄어드는 거. 3단계는 뭐냐면은 식욕부진, 불면증, 짜증, 전신, 세약 이런 것들이에요. 4단계 가면 뭐냐면은 4단계에서 각기병이 생겨요. 결핍으로 인한 눈에 보이는 부작용. 그리고 5단계는 뭐냐면 심장마비, 부정맥, 그리고 세포 구조가 손상이 되는 거. 심각한 결핍으로 인한 심각한 눈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4단계, 5단계거든요. 근데 아까 일일 권장량 있죠. 일일 권장량은 요거를 면하는 수준. 이게 심각한 결핍을 면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1, 2, 3단계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죠. 이것까지는 해소가 안 돼요. 근데 1, 2, 3단계까지도 상당히 중요한 거는 비타민 B1, 티아민의 역할이 뭐냐면은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제대로 대사되도록 해주는 게 티아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살이 자꾸 쪄요. 우리 탄수화물이 거의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이 자꾸 이렇게 자꾸 불어요. 하신 분들은 비타민 결핍도 많거든요. 근데 특히나 비타민 B1이 탄수화물 대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만성 피로를 없애주는 게 비타민 B1이에요. 그러면은 이 효과, 탄수화물 대사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만성 피로를 없애주는 이 비타민 B1, 티아민의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어디까지 먹어야 되냐면요. 이거 수준은 꿈도 못 꾸고요. 이거 수준도 아니고 이 이상을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1은 최적의 섭취량이 보통 이제 1000mg 정도는 먹어야지, 1000% 정도, 일일 권장량의 1000% 정도는 먹어야지 효과 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거 보면 비타민 B죠. 아까 제가 이거 잘못 지었어. 이걸 지우려던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메가도즈를 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비타민 B하고 C. 메가도즈는 거의 이거 두 가지예요. 그쵸?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을 메가도즈를 과하게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비타민 A. 왜냐면은 특히나 임산부의 경우에 임신 초기에 14주 이내에 과량을 먹었을 때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높아지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량을 먹을 경우에는 이게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간에 쌓여서 간 수치가 높아진다거나 급성 간염이 걸린다거나 간에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는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B, A, 비타민 A 하나, 그리고 미네랄 중에서 철분은 심각한 손상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철분, 그거 두 개에 대한 거는 건강보조식품을 만드는 회사들에서도 상당히 엄격히 제한을 하면서 만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메가도즈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내가 감기가 걸렸어 그러면 좀 많이씩 먹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비타민 B, C에 한정돼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 비타민 B, C에 한정돼 있고, 아니면은 베타카로틴. 비타민 A로도 전환이 가능한 베타카로틴, 이것도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용성 비타민들을 우리가 메가도즈 요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항산화제가 그러면 또 궁금하죠. 왜 메가도즈를 쓰면 좋아요? 또 궁금할 수 있어요. 그렇죠? 초기 사업자들은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먹는 것도 찝찝하고 누구한테 권하는 것도 찝찝해요. 그래서 이거를 고객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다른 초기에 이렇게 드신 분들한테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내가 완벽히 알고 있어야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때 내가 머뭇거림이 없어요.
내가 이게 맞나 틀리나 생각하면은 누군가한테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달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잖아. 아까 제가 염증 체질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제 모든 그러니까 염증이 유발하는 병들이 어마어마해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아토피라든가 암이라든가 아니면 심혈관계 질환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뭐 그런 모든 병들이, 심장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의 모든 병들의 원인이 뭐냐면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염증 체질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그러면 왜 생기냐면은 특히나 음식 때문에 많이 생겨요. 염증은 우리가 몸에서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건데, 염증 수치가 많은 음식, 그러니까 염증 유발 음식을 먹으면서 그걸 태우려면 우리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거를 섭취했을 때 몸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저기 뭐지? 염증하고 활성산소 이렇게 발생을 해요. 활성산소, 산화 스트레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그리고 활성산소는 숨만 쉬어도 나와요. 우리가 숨을 쉬어도 그 중에 98%는 우리 몸에 적절히 쓰이지만 2% 정도는 활성산소, 쓰레기산소로 남아서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활성산소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산소가 원래 O2죠. O가 2개 있어요. 근데 활성산소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O가 1개 있는 형태가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약간 불안정한 상태, 그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산화제를 먹잖아요. 그럼 항산화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O가 6개가 있어. 그러면은 이런 활성산소들이 몸에 많은데 우리가 항산화제를 먹으면은 이렇게 떼서 여기다 줘요. 그럼 얘는 O2가 되니까 괜찮아, 활성산소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얘가 하나 들어가면 하나, 여기도 떼주고 여기도 떼주고 여기도 떼주고 여기도 떼주죠. 그러면 얘는 다시 활성산소가 돼요. 그쵸? 다 떼주고 나면 얘는 활성산소로 남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다른 항산화제를 또 먹잖아요. 그러면 항산화제 하나가 또 들어왔어. 그러면은 여기다 또 떼줘요. 그러면 이거 하나를 떼줬는데 6개가 생겨버려요. 이게 항산화제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산화제 한 종류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활성산소를 없애줘. 근데 얘도 쓰레기산소가 되니까 다 떼주고 나면은, 근데 거기다가 항산화제, 다른 항산화제를 또 먹으면은 또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얘도 활성산소가 항산화제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제는 특히나 이제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비타민 E하고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도 그런데, 코엔자임 Q10이 비타민 E를 복원하는 역할을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었을 때 효과가 좋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시너지 효과라고 해요. 한 가지 항산화제만 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비타민 E 같은 경우, 비타민 E도 항산화제죠. 아시죠? 비타민 E가 항산화제인데 얘는 세포막을 형성하고 복원해주죠. 세포막을. 그러면 비타민 C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비타민 C는 이 세포